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앞에서는 친절한데 뒤에서는 이제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격 특정의 문제 중에 수동 공격형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 공격이요. 예, 수동 공격형인 사람은 우리가 요즘 일반 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 돌려까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려까기라는 얘기는 은근히 까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친절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동 공격은 뒤에서는 이제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거나 손해볼 수 있게 막 함정을 파놓거나 뒤에서 공격하는 건데 그 정도도 그냥 애교다.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도 뭐 법적으로 제대로 잘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왜 구별하기가 어렵냐면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뭐 소위 얘기하면 뭐 자른다거나 뭐 내보낸다거나 어떤 그런 압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들도 친절하지만 나를 파괴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보통은 또 이제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초반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자기애적인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잘 갖추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외모도 괜찮고 초반에는 매너도 좋고 이러니까 언뜻 봤을 때 저 사람 좋다 우리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기 쉬운데 막상 이제 조금 친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착취하고 군림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데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 일이 되죠. 비슷한데 반사회적인 사람도 보통 우리가 구별이 바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겪어봐야 그 사람이 자기애적인지 반사회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겪어도 모를 때가 많은데 반사회적인 사람도 당연히 이제 매너 있고 친절하고 뭐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사람과 이제 반사회성인 사람과 이제 또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반사회성인 사람은 그렇게 뭐 속이는 행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상당히 그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형인 사람은 바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앞에서는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딴소리 했다는 걸 보통 이렇게 다른 지인들이 또 알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이제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동 공격형인 사람이 뒷담을 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뭔가 이제 곤란함을 준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죠? 초반에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 공격인 사람은 6개월, 반년, 1년씩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뭐 녹음을 뭐 1년간 뜬다든가 아, 2년 전 일 가지고도 준비를 하든 아니면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때 2년간 잘 지내다가 그 일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동 공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2년 동안 잘 지냈는데 그렇죠. 갑자기 2년 전 어떤 일로 그렇죠. 가지 이미 상처받은 일이야. 2년 전에. 1년 전이든 2년 전에 상처받은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선 잘은 지내다가 뭐가 그 사람 꼬투리 잡든 뭔가 내가 이번에 공격할 여지가 생기면 그때 이제 공격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어떤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배신, 그 당하는 사람은 배신감과 뭐 여러 가지 뭐 그 감정적인 이제 고통이 좀 따른다고 봐야죠. 그럼 사실은 뭐 수동 공격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있는지 몰라도 그거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하면서 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살다 보면 조금 운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덜 겪으면 좋겠지만 조금 뭐 운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되면 그때에 맞는 자기만에 맞게 제가 여기서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방식이 정말 다르거든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가스라이팅적이고 성격장애가 있었던 분하고도 직장 생활을 몇 년간 잘 하시다가 그분들이 나가셨거든요. 인간 승리인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저라면 3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 개인의 특성의 차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했기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시는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처받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계속 몰입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잘 털어내는 거를 익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예민한 성격이면 그 예민한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아까 전에 자기애적 성격장애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딴 길로 샜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티가 날까요?
그 워딩을 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 뭐 다른 조직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뭐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니까, 뭐 나는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뭐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잘하고 다 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무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그런 언어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하고 행동도 그렇죠. 하다못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 3명이서 갔는데 3명의 메뉴를 자기가 시켜주면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격증인 사람은 보통 자기가 먼저 예. 먹고 싶은 걸 다 시킨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그 공감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떤 결정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너를 위하는 거기도 하고 내 말대로 해야 잘 된다. 안 되면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 말 안 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가스라이팅 하는 유형에 자기애와 저는 반사회가 가장 많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여러 성격장애 유형이 있다면 가스라이터 유형은 반사회와 자기애성이다. 근데 반사회성인 사람은 예를 들면 대다수 선량하신 분들은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요즘 피싱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이식 피싱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에서 보면 불법적인 게 찾아보면 하다못해 뭐 음식의 원재료, 뭐 원산지를 속여서 판다든가 투자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들, 뭐 그런 코인 사기,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건 대다수 반사회성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나의 뭐 이성 친구거나 이럴 때는 뭐 이제 폭력성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내 주변에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권유하면서 이게 막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좀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런 그렇죠. 사람이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이 내 가까운 지인 중에 있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살면서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과 사는 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의미와 보람인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거의 안 바뀐다라고 우리가 정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분들과 계속 부딪혀야 한다. 이거는 저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어서 조절을 하는데 나중에 거리 두는 것조차 피곤하시다. 그러면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편안한 방법이다. 가장 나은 방법이다. 근데 제가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했지만 그건 다시 인생에서 알 수 없는 말이다. 그게 또 인생의 정답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그렇게 어떤 위험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둘 때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안전하게 거리를 두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점차적으로 두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두어도 어차피 상대방은 그런 걸 잘 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끌어들이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건데 근데 흔들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데 거리를 두었을 때 단점은 뭐 또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나를 배신했다든가 뭐 뒤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잘근잘근 씹힌다고 그러죠. 예. 그럴 수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정도. 더 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상체기가 나는 것쯤이야 우리가 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거리를 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긴밀한 사이일 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에요. 그럼 점체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게 좀 어떤 방법으로 거리를 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이제 이게 가족이나 직장의 경우도 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달렸지만 근데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아서 뭐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괴롭힘 때문에 이 사람이 약 먹다가 나중에 더 취약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심하게는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이제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직장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가족도 난 중요하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얘기는 꼭 피가 섞여야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입장의 가족이어야만 하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족은 1년에 한두 번 보지만 어떤 친구나 선후배는 정말 나한테 지지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개인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안 보였던 거죠. 당연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이었겠지만 계속 공부하고 자라면서 보니까 특정 가족의 분이 심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가족 그 거리를 좀 멀리 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정말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독자민들이 첫 번째는 전 자기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한 특성이 있는지 우울한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보통 이렇게 편안한 특성이 있는지 그 특성에 따라서 다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고 살아온 배경이나 그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피하는 것도 막 잘 피하는 분도 있는데 못 피하거든요. 이게 뭐 수신 거부를 한다거나 뭐 전화를 전혀 이제 응대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연락을 해봐도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조차도 어떠면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연락을 끊는 게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다 할지라도 이렇게 목적적으로 만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다니거든요. 금전적인 문제, 무슨 문제. 사실 뭐 부모자식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에게 어쨌든 이득을 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건데 그것조차 포기하고 맞습니다. 확실하게 끊어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다양한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가스라이팅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서로 정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공부가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그런 코스를 밟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낙오되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목적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고 내 삶도 그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가 쓰러지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가스라이팅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요즘 직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을 정도로 직장에서는 마음 트고 잘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정의라든가 이걸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좋은 자격증이나 공부를 잘하면 뭐 능력이 있는 것이 되고 그 앞뒤가 바뀐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계속 더 마음을 맞춰가고 그런 가스라이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잘 거리를 두고 보통 가스라이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이 있거나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거역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거역할 수 힘을 기르는 것. 거역이라기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사실 살다 보면 저도 유혹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돈은 되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일. 그런 것들 회사에서도 뭐 이걸 하면 승진은 되지만 누군가 거를 좀 착취를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그럴 때 자기를 지켜냈을 때 그게 이제 자기감이 커지고 그게 이제 진정한 자존감이죠.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뭐 잘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다는 건 너무 허망한 거고 내가 그 물질이 있든 없든 떠나서 물론 이 얘기는 너무 조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애를 지키는 것. 네. 네, 오늘 진명일 교수님을 모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나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